2022년 11월 25일 새벽 5시 47분이었다.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의 작은 어촌마을 도직리에서 한 노인이 자신의 작은 목선 옆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그 손전등의 빛은 파도가 밀려오는 자갈밭 위를 천천히 훑고 있었다. 노인의 이름은 박만수였다. 1948년생, 올해 74이었다. 그는 매년 같은 날, 그러니까 11월 25일 새벽이 되면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올해로 5년째였다. 2018년 11월 25일 새벽 5시 47분에 그의 외아들 박정선이 이 자갈밭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작은 마을에서는 매년 11월 25일에 한 사람씩 사라졌다. 2019년에는 마을 부녀회장 김순희가 사라졌다. 2020년에는 마을 이장 최영달이 사라졌다. 2021년에는 업한장의 회계 담당 조영희가 사라졌다. 그리고 2022년인 올해 새벽 5시 47분이 지나기 직전에 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자갈밭 위를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박만수는 그 그림자를 향해 손전등을 비추었다. 그러나 손전등의 빛이 그 자리에 닿았을 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5번째였다. 새벽 6시 12분 마을 업한장 옆에 작은 다방에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도직리 파출소로 걸려왔다. 신고자는 도직리 어촌계 사무장 황보영이었다. 그녀는 오늘 새벽 5시 반에 약속이 있었던 어촌계 부녀회 부회장 윤정애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고 윤정애의 집에 가보니 현관문이 열려 있고 그녀의 신발만이 대돌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 신고했다. 윤정애, 1968년생, 도직리에서 태어나 도직리에서 자란 54세의 어촌계 부녀회 부회장, 그녀가 5번째 사라진 사람이 되었다. 오전 1시 12분, 마포구 합정동 골목 안쪽에 우뚝 솟은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꼭대기, 강혁 탐정사무소의 유리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강혁은 짙은 회색의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작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이해나는 이미 입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베이지색의 트렌치 코트에 둥근 안경을 단정히 쓰고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한쪽 어깨에는 휴대용 분석 키트가 든 가방이 매여 있었다. 탐정님, KTX 2장, 청량리역 오후 1시 5분 출발, 강릉 도착 2시 45분입니다. 강릉에서 도직리까지는 무인 승용차로 45분 거리입니다. 차량은 미리 강릉역에 도착하도록 송태풍 박사가 세팅해 두었습니다. 애나 씨, 의뢰의 자세한 내용은 언제 받았어? 오늘 새벽 7시 42분에 도직리 어촌계장 김재석 씨로부터 정식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도직리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11월 25일 새벽에 한 사람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5명입니다. 경찰은 매번 단순 실종이나 자발적 가출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5번째인 오늘 윤정애 씨가 사라지면서 어촌계가 직접 의뢰를 결심한 것 같아요.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각, 네, 정확히는 새벽 5시 47분 즈음입니다. 첫 번째 실종자인 박정선 씨가 사라진 시각이 그때였습니다. 강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위로 늦가을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애나 씨, 5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지? 공식 자료상으로는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박정선, 1985년생, 어부의 외아들, 김순희, 1955년생, 부녀회장, 최영달, 1949년생, 이장, 조영희, 1973년생, 업한장 회계, 윤정애, 1968년생, 부녀회 부회장, 성별도 다르고 연령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가 공통입니다. 무엇이? 5명 모두 2018년 10월 시점에 도직리 어촌계의 한 회의 자리에 참석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회의? 도직리 해안 일대의 양식장 부지 매각에 관한 임시총회입니다. 2018년 10월 20일 저녁에 열렸고 참석자는 모두 12명이었습니다. 그중 5명이 매년 1명씩 사라졌습니다. 강혁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이 의뢰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야? 네, 탐정님. 오후 1시 5분, 2사람은 청량리역에서 강릉행 KTX에 올랐다. 창밖으로 가을이 끝나가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이해나는 가방에서 작은 김밥 한 줄을 꺼내 강혁에게 절반을 나누어 주었다. 애나 씨, 저혈당 예방? 네, 탐정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직리 어촌계의 2018년 임시총회 회의록을 어렵게 입수해 두었습니다. 형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형이 또 도와줬군. 네. 이해나는 안경을 살짝 고쳤었다. 강혁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웃었다. 오후 3시 42분, 강혁과 이해나는 도직리 업한장 앞에 도착했다. 사무소의 무인 승용차가 마지막 코너를 매끄럽게 돌아 멈춰섰다. 업한장은 작은 항구 옆에 자리한 단층의 콘크리트 건물이었고 그 옆으로는 자갈밭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자갈밭 너머의 동해는 늦가을 햇살에 차갑게 반짝였다. 어촌계장 김재석이 두 사람을 맞았다. 그는 1962년생 도직리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의 손은 평생 바다와 어구를 다루어 온 손이었다. 강혁 탐정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김 계장님, 우선 윤정혜 씨의 자택부터 보겠습니다. 윤정혜의 집은 업한장에서 도보로 7분 거리의 작은 단층 주택이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돛돌 위에는 신발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검은색의 작은 운동화였다. 강혁은 문턱을 넘기 전에 잠시 멈춰섰다. 그는 늘 3단계로 현장을 읽었다. 있는 것. 마당, 텃밭, 돛돌 위에 신발 한 켤레, 현관 옆에 세워둔 작은 빗자루, 마루에 놓인 작은 식탁, 그 식탁 위에 미지근한 차 한 잔, 그리고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 한 장, 없는 것, 휴대전화가 없었다. 외출용 가방도 없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의 액자 옆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빠져 있는 흔적이 있었다. 액자 안에 함께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이 누군가에 의해 빠져나간 것이었다. 어색한 것. 돛돌 위에 신발이 너무 가지런했다.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끌려나간 사람이라면 신발이 그대로 돛돌 위에 남아있을 수는 있어도 그렇게 정확히 양쪽이 한 줄로 가지런할 수는 없었다. 누군가가 그 신발을 정성스럽게 정리해 두었다. 애나 씨 2차. 이애나가 즉시 식탁 위에 차잔을 살폈다. 그녀는 휴대용 채취 키트에서 작은 씨약지를 꺼냈다. 탐정님, 차의 온도로 봐서 만들어진 지 2시간 정도 됐어요. 윤정혜 씨가 새벽 5시 반 약속에 나가기 직전에 차 한 잔을 마시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시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애나 씨 가족 사진에 빠진 자리도 봐. 이애나가 액자 앞으로 다가갔다. 한 장 빠져 있어요. 액자 안에 2장이 함께 끼워져 있었던 모양인데 한 장이 빠졌어요. 빠진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를 알아야 해. 강혁의 시선이 가족 사진의 옆에 머물렀다. 그 사진 속의 윤정혜는 한 남자와 함께 서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강혁에게도 어딘가 낯이 익었다. 오후 5시 12분, 강혁과 이애나는 박만수의 집을 방문했다. 첫 번째 실종자 박정선의 아버지였다. 박만수의 집은 업한장에서 가장 먼 쪽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낡은 단층 주택이었다. 마당에는 그물 몇 개가 널려 있었고 마루 위에는 작은 라디오 한 대가 켜져 있었다. 강혁 탐정님 들어오세요. 박만수의 목소리는 낮고 천천했다. 그는 5년 동안 매년 11월 25일 새벽에 자갈밭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동시에 평생을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려온 사람의 인내가 있었다. 박 어르신, 2018년 10월에 도직리 어촌계에 임시총회가 있었지요. 박만수의 손이 잠시 떨렸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만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 한쪽 구석에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그 노트는 그의 외아들 박정선의 일기였다. 우리 정선이가 사라지기 2달 전부터 적은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탐정님. 강혁은 그 노트를 천천히 받아들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박정선이 사라지기 사흘 전인 2018년 11월 22일자의 글이 적혀 있었다. 11월 22일. 어제 어촌계 임시총회에서 양식장 부지 매각건이 통과되었다. 매수인은 동해해양개발이라는 회사다. 매각 금액은 공식적으로 48억.
그러나 나는 안다. 진짜 금액은 72억이다. 차액 24억이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어촌계의 12명 중 7명이 한패다. 나머지 5명은 그저 종이에 서명만 했다. 나는 그 5명 중 한 명이다. 내일 아침 나는 이 모든 것을 동해 해경에 신고할 것이다. 강혁의 손에 노트의 페이지가 무거워졌다. 박 어르신, 정선 씨는 신고를 하기 전에 사라지셨군요. 네, 그날 저녁에 그놈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7사람 중 2사람이 정선이를 데리고 갔어요. 자갈밭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고요. 정선이는 그 자리에 나갔고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르신은 그 7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박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다만 그 7중 5명은 이미 사라졌어요. 강혁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5명이 사라졌다는 건 네, 김순희, 최영달, 조영희, 윤정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사라진 윤정혜까지 모두 그 7명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매년 사라진 사람은 우리 정선이를 침묵시킨 사람들이에요. 이해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 어르신, 그러면 박 어르신께서 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그럴 힘이 있다면 진작에 했겠지요. 그러나 나는 그저 매년 그 자갈밭에 서서 누군가가 우리 정선이의 한을 풀어주는 것을 지켜봤을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 정선이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저녁 7시 42분, 강혁과 이해나는 도직리 어촌계 사무실로 돌아왔다. 김재석 계장이 그 자리에서 2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 계장님, 2018년 10월에 임시총회 참석자 12명의 명단이 필요합니다. 김재석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그는 곧 서랍에서 작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여기 있어요. 이해나가 즉시 명단을 정리했다. 12명입니다. 김재석, 박만수, 박정선, 김순희, 최영달, 조영희, 윤정혜, 그리고 한정훈, 강복식, 이태경, 황보영,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정은수. 이해나는 잠시 그 마지막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정은수, 1986년생, 박정선 씨와 동갑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호적상 정은수 씨는 박정선 씨와 약혼 관계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2018년 11월 22일자에 약혼 신고가 되었어요. 약혼 신고? 네, 박정선 씨가 사라지기 사흘 전이에요. 강혁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애나 씨, 정은수 씨는 지금 어디 있지? 이해나가 즉시 자료를 검색했다. 정은수 씨는 2018년 11월 말부터 도직리를 떠난 기록이 있어요. 그 후로는 강릉 시내의 한 작은 출판사에서 일했고 2021년부터는 다시 도직리 인근의 다른 마을로 돌아왔어요. 현재 거주지는 도직리에서 차로 15분 거리의 옥계면 산성리예요. 애나 씨, 가자. 저녁 8시 42분, 2사람은 산성리의 작은 한옥 앞에 도착했다. 마당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그 등불 아래에서 한 여성이 무엇인가를 손질하고 있었다. 정은수였다. 그녀는 1986년생, 키 162 정도, 단정한 단발머리, 그리고 깊고 차분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강혁 탐정님이시지요. 정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혁은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제가 올 줄 알고 계셨군요. 네, 박만수 어르신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강혁 탐정님과 이해나 연구원께서 오실 거라고요. 정은수 씨,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매년 11월 25일 새벽 그 자갈밭에 한 사람씩 사라진 사건과 정은수 씨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요. 정은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그물 손질용 칼을 내려놓았다. 탐정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한옥의 작은 사랑방에서 정은수는 2사람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씩 내주었다. 그녀의 손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은 곳에 무엇인가를 품고 있었다. 강혁 탐정님, 저는 2018년 11월 22일에 정선이와 약혼했어요. 그러나 사흘 뒤 정선이는 자갈밭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그날 새벽에 거기 있었어요. 멀리서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정선이를 자갈밭으로 데려가는 걸. 그러나 저는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저 멀리서 정선이의 마지막 모습을 봤어요. 그날 정선 씨를 데려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7명 중 2명이 직접 데려갔어요. 그러나 나머지 5명도 그 자리를 알고 있었어요. 7명이 모두 같은 죄예요. 그날 자갈밭에서 정선이는 그들의 손에 의해 바다로 밀려갔어요. 그러면 정은수 씨, 그 후로 5명이 매년 사라진 것은 정은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제가 직접 한 일이 아니에요, 탐정님. 그러면 누가? 바다예요. 이해나가 잠시 호흡을 멈췄다. 바다라뇨. 매년 11월 25일 새벽, 도직리 자갈밭에는 큰 너울이 들어와요. 동해의 그 시기에 특정한 조류 때문이에요. 그 너울은 자갈밭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한 번에 밀려오고 한 번에 빠져요. 그 짧은 순간에 자갈밭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너울에 휩쓸려서 바다로 들어가요. 그것을 도직리 사람들은 5시 47분에 너울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자갈밭에 매년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서 있었던 이유는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매년 같은 편지를 보냈어요. 정은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방 한쪽에 작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작은 봉투 5장을 꺼냈다. 봉투들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각각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순희, 최영달, 조영희, 윤정혜, 그리고 한 장은 비어 있었다. 이것은 매년 사라진 사람의 집에 도착한 편지의 사본이에요.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11월 25일 새벽 5시 47분에 자갈밭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렇게 적힌 이유는 자기 자신이 그날 그 자리에서 정선이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들려주기 위해서였어요. 누가 그 편지를 보냈는지 아십니까? 네, 정은수는 잠시 침묵했다. 제가 보냈어요. 이해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강혁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정은수 씨, 한 가지를 명확히 해주세요. 정은수 씨께서 편지를 보내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 편지로 인해 사람들이 자갈밭에 나간 것은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너울에 휩쓸린 것은 바다의 일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가 남아요. 정은수 씨께서는 그들이 매년 그 자리에 나갈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어요. 네, 탐정님. 그러면 정은수 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 매년 한 명씩이었습니까? 한꺼번에 7명을 부르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정은수의 눈에 잠시 물기가 어렸다. 탐정님, 저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매년 하루씩 다음해 11월 25일까지를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이 한 일을 매일 한 번씩 떠올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매년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 차례가 언제일지를 두려워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우리 정선이가 사흘 동안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 시간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이었어요. 강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저녁 10시 42분, 정은수의 사랑방에서 강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은수 씨, 그러면 오늘 새벽 자갈밭에 윤정혜 씨가 나간 것도 정은수 씨가 보낸 편지 때문이었군요. 네, 5번째 편지였어요. 남은 2사람이 있지요. 한정훈, 강복식. 그리고 가능성이 한 사람 더 황보영. 정은수는 잠시 침묵했다. 탐정님, 한정훈과 강복식 2사람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날 자갈밭에서 정선이를 직접 바다로 밀어넣은 2사람이에요. 황보영 씨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직접 손을 댄 사람은 아니에요. 5사람은 종이에 서명만 했어요. 그리고 한정훈과 강복식 2사람이 직접 했어요. 그러면 정은수 씨의 계획은 5사람을 먼저 보낸 다음에 마지막 2사람을 위한 다른 무엇인가가 있겠군요. 네, 그 2사람은 너울에 휩쓸리지 않을 거예요. 2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자기 죄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요? 정은수는 작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그 봉투 안에는 두꺼운 자료 한 묶음이 들어 있었다. 2018년 10월에 양식장 부지 매각건의 모든 자료예요. 차액 24억 원이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전부 적혀 있어요. 동해 해양개발의 내부 자료도 함께 있어요. 그날 정선이가 신고하려 했던 그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저는 이 자료를 한정훈과 강복식 2사람의 이름으로 동해 해경과 강원지검에 동시에 제출할 거예요. 그러면 2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잡힐 거예요.
그것은 정선이가 했어야 할 일을 그저 4년 늦게 하는 것뿐이에요. 강혁은 잠시 봉투를 바라보았다. 정은수 씨, 이 자료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나요? 여기 저예요. 그러면 정은수 씨, 우리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 자료는 우리 사무소가 정식 절차로 형 강민혁 부장검사를 통해 강원지검에 전달하겠습니다. 정은수 씨께서 직접 손에 들고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은수 씨께서 5명에게 매년 보내신 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은수 씨와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정은수 씨께서 직접 손을 대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정은수는 잠시 강혁을 바라보았다. 탐정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은 정은수 씨께서 한 일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은수 씨가 4년 동안 혼자 견디신 그 무게를 함께 나눌 사람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정선 씨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이제 정은수 씨를 살리는 자리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정은수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앞에서 울었다. 밤 11시 42분 강혁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형 강민혁이었다. 혀가 강원지검 형사부에 이미 연락해두었다. 한정훈과 강복식 두 사람에 대한 사전 조사와 양식장 부지 매각건의 재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거다. 그리고 윤정혜 씨를 비롯해서 사라진 5명에 대한 부분은 동해 해경에 너울 사고 가능성 재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해 둘 거다. 형,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정은수 씨의 편지 건은 정황 진술서 형식으로 정리해서 정식 절차에 맞춰 진행해줘. 그분이 직접 손을 대지 않으셨다는 점은 우리가 모은 자료로 충분히 정리될 거야. 알았다, 혀가. 한 가지만 더 말해 두마. 너 그분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네가 그분을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겠다. 그러나 그분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은 그분 자신이 스스로 마주해야 한다. 알아, 형. 전화가 끊겼다. 강혁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이해나가 그의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탐정님, 애나씨, 오늘 밤 도직리 자갈밭에 잠시 같이 가주시겠어요? 강혁은 잠시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안경 너머에서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자, 애나씨. 새벽 1시 12분 두 사람은 도직리 자갈밭에 도착했다. 늦가을의 동해는 차갑고 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멀리서 등대의 불빛이 천천히 돌고 있었고 자갈밭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만이 새벽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이해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탐정님,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다시 배웠어요. 무엇을? 누군가의 한을 풀어주는 일은 결국 그 사람의 한 시절을 함께 짊어지는 일이라는 걸요. 정은수 씨께서 4년 동안 혼자 그 시절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박만수 어르신께서 4년 동안 매년 같은 자갈밭에 서 계셨어요. 그 두 분이 짊어지신 시간이 결국 2022년 11월 25일 새벽 5시 47분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된 거예요. 그래, 애나 씨.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남아요. 무엇이? 정은수 씨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요? 그 5명이 한 일은 분명히 죄였어요. 그러나 정은수 씨께서 그분들에게 매년 편지를 보내신 것도 다른 종류의 무게를 만든 것 같아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갈밭 위에 파도가 한번 밀려왔다 빠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애나 씨,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야. 누구도 혼자서는 그 무게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으니까. 정은수 씨도 혼자 그 답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고, 우리도 우리만의 답을 가지고 그분께 가서는 안 돼. 우리는 그저 그분이 다음 한 시절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옆에서 함께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 이해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 1시 42분 두 사람은 자갈밭에서 천천히 돌아섰다. 멀리서 박만수 어르신의 작은 집에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은 5년 동안 매일 새벽 이 시각까지 꺼지지 않았던 불빛이었다. 2022년 12월 12일 강원지검은 양식장 부지 매각건의 차액 24억 원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정훈과 강복식 두 사람이 주범으로 그 외 5명이 공범으로 정리되었다. 5명 중 4명은 이미 너울 사고로 사망 처리되었고 마지막 한 명인 황보영은 자진 출석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박정선 실종 사건은 4년 2개월 만에 살인사건으로 재분류되었다. 한정훈과 강복식은 살인 및 사기,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다. 윤정혜와 사라진 5명에 대해서는 너울 사고 가능성이 정식으로 인정되었고 자갈밭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되었다. 정은수는 자진하여 강원지검에 출석했다. 그녀가 매년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협박이나 살인 교사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이 내려졌다. 5명이 그 자리에 나간 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이었고 너울에 휩쓸린 것은 그들의 죄책감이 그들을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한 결과로 정리되었다. 정은수에게는 일부 경범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박만수는 그의 겨울 평생 살아온 도직리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집 마당에는 더 이상 그물이 널려 있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자갈밭에 나가 새로 설치된 안전 펜스 옆에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놓고 돌아왔다. 정은수는 강릉 시내의 작은 출판사로 돌아갔다. 그녀는 2023년 봄에 박정선이 남긴 일기와 자신의 4년에 대한 짧은 글 한 편을 책으로 묶어냈다. 책의 제목은 5번째 파도였다. 2022년 12월 23일 강혁과 이해나는 합정동 사무소의 옥상에 서 있었다. 한강 위로 그의 첫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애나 씨, 한 해가 다 갔어. 네, 탐정님. 내년에도 우리 같이 일하자. 네, 탐정님. 이해나는 안경을 가만히 고쳤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2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가 그 잔 하나를 강혁에게 건넸다. 한방눈이 한강 위로 천천히 쌓여갔다. 오전 10시 42분 사무소의 유리문이 열렸다. 송태풍 박사와 나정희가 2사람을 맞았다. 송태풍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강 탐정님, 새 의뢰가 한 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부산입니다. 한 노부부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이해나가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KTX 표 2장, 오후 2시 출발로 예매할까요? 애나 씨 부탁해.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위로 한방눈이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의 옆에 이해나가 서 있는 한, 그는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줄 것이었다.